우리가 위대한 모험가로 기억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사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절박한 경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신대륙에서 자행한 잔혹한 행위들은 그의 인성이 유독 나빠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어떻게든 맞춰야만 했던 비정한 비즈니스의 결과물이었죠. 오늘 역사 참견러가 파헤칠 내용은 낭만이라는 포장지를 걷어낸 대항해 시대의 진짜 얼굴입니다. 참견 시작. 당시 사람들에게 대항으로 나가는 배는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탐사선이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 일종의 벤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15세기 유럽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향신료는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반도체나 석유처럼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핵심 자산이었죠.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육로를 장악하면서 향신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영웅담이 아닌 철저한 수익 구조의 관점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항항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었고 배 한 척을 띄우는 데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왕실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시도한 야심 가득한 펀드 매니저와 같았습니다. 그는 먼저 포르투갈 왕실의 문을 두드렸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포르투갈의 기술진은 콜럼버스가 계산한 지구의 크기가 너무 작게 측정되었다고 판단했거든요. 즉 투자 가치가 없다는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에스파냐는 레콘키스타라고 불리는 국토 회복 전쟁을 막 끝낸 상태라 국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이 절실한 시점이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문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1400년 4월에 체결된 산타페 협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협약을 여왕의 전폭적인 지지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정교하게 짜인 성과급 계약서에 가깝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협약에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발견하는 모든 땅의 총독 자리를 대대로 물려받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10%를 자신의 지분으로 챙기겠다는 내용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신규 사업의 지분 10%와 경영권 전체를 요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계약입니다. 에스파냐 왕실이 이 무리한 조건을 수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바다 한가운데서 실종된다면 왕실은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성공만 한다면 바닥난 국고를 단번에 채울 수 있는 기회였죠. 결국 콜럼버스의 항해는 인류의 호기심이 아닌 철저한 손익계산서 위에서 닻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해 그 자체보다 항해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끄는 세 척의 배가 대서양을 건너 도착한 곳은 그가 꿈꾸던 황금의 땅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금은보화 대신 낯선 자연환경과 원주민들이 사는 섬이었죠. 콜럼버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장부상의 수익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콜럼버스의 태도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원주민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을 온순하고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금광을 찾지 못하고 투자 수익률이 0%에 수렴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이들을 인적 자원, 즉 노동력으로 환산하기 시작합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주력 상품인 금의 조달이 실패하자 사업 모델을 인적 자원 수탈로 피벗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사벨 여왕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그는 원주민들이 아주 훌륭한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도덕적 관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당시 수익률에 목매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였습니다. 원주민들의 목숨과 노동력이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숫자로 변해버린 순간이죠. 콜럼버스는 두 번째 항해에서 무려 10조 배와 1,200명의 인원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대규모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시리즈 A 투자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 셈인데 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그가 짊어져야 할 수익의 압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라 거대 자본이 투입된 플랜테이션 사업의 현장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은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스파냐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독촉장과 같았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투자한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콜럼버스를 압박했겠죠. 여기서 역사라는 시스템의 무서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는 책임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콜럼버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일정량의 금을 상납하도록 강요했고 만약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는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인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억지로 쥐어짜내려 했던 경영상의 전략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금을 인간의 몸을 훼손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콜럼버스의 비극은 그가 발견한 땅이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그가 맺은 계약서의 숫자를 현실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감정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폐기되거나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죠. 콜럼버스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노예시장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대항해 시대의 화려한 돛 뒤에는 인신매매라는 추악한 수익 모델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의 인물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콜럼버스를 움직인 것은 도덕적 신념도 순수한 악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투자금의 압박과 그 압박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콜럼버스가 떠난 뒤 에스파냐 왕실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체계적이고 잔혹한 시스템이 탄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콜럼버스가 처했던 상황을 지금의 비즈니스 세계에 대입해보면 그가 느꼈을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흔히 역사는 그를 대담한 탐험가로 기록하지만 실제 장부 속의 그는 투자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대표에 가까웠습니다.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과 귀족 투자자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내놓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확실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에스파냐 왕실이라는 거대한 이사회는 콜럼버스의 항해 결과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데드라인의 공포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유럽 전역을 들썩이게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그 자체는 훌륭한 뉴스였지만 그것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고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금광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콜럼버스의 입장에서 곧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경영자는 교체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에스파냐 왕실에서는 콜럼버스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배를 보냈는데 왜 금은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질문은 콜럼버스의 목을 조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결국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도덕적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본인이 죽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결국 가장 잔혹하지만 확실한 수익 모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적 자원의 상품화였습니다. 금이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팔아서라도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비정한 계산이 선 것입니다.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자면 주력 상품의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사업 모델을 완전히 전환하는 피벗을 단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 피벗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45년 콜럼버스는 무려 500여 명의 원주민을 쇠사슬에 묶어 에스파냐의 노예 시장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탐험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법체계와 종교적 관념 속에서도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는 법과 종교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들을 미개한 이교도로 규정하며 노예화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제적 실책을 덮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기제이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제안서였습니다. 금 대신이 강력한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은 배당금에 굶주려 있던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원주민들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나 공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부상에 기재되는 재고 목록이자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대한 소모해야 하는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원주민 학살의 이면에는 광기 어린 살인마의 심리보다 차가운 회계사의 계산이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한 명을 먹이고 입히는 비용보다 그를 한 개까지 부려먹고 새로운 원주민을 잡아오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조직적인 학살과 착취가 정당화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원주민들에게 부과된 금 상납 할당량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4세 이상의 모든 원주민은 3개월마다 일정량의 금을 가져와야 했고 이를 증명하는 구리 표식을 목에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표식이 없다면 그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섬 전체를 샅샅이 뒤져도 그만큼의 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시스템은 계속해서 수익을 독촉하는 상황 말입니다. 콜럼버스와 그의 부하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원주민들의 손목을 자르는 행위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공정관리였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생산수단인 신체를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이런 공포정치는 결국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라는 경영상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전체 수익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에스파냐 왕실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콜럼버스의 잔혹함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현지 관리 능력까지 상실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콜럼버스를 체포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가 개인의 무리수와 관기로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면 그 뒤를 이은 에스파냐의 관리자들은 이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엔코미엔다 제도입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원주민들을 스페인 정착민들에게 할당하고 그 대가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대규모 강제 노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원주민의 생명은 철저하게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광산에서 한 명의 원주민이 몇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식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착취 알고리즘이 설계된 셈입니다. 이제 학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계산된 경영 전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항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주목하는 화려한 금과 은, 그리고 유럽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사실 이 거대한 장부상의 비극을 거름삼아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쏘아 올린 수익률의 압박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시스템으로 남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숫자로 지워버렸습니다. 역사가 영웅의 용기가 아닌 투자자들의 탐욕과 장부의 압박에 의해 움직일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이 시기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엔코미엔다라는 이름의 정교한 착취 시스템은 단순히 식민지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스파냐 왕실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신대륙이라는 신규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일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었습니다. 에스파냐 국왕은 토지와 사람을 관리할 권리를 부여했고 현지의 관리자들은 그 대가로 왕실에 막대한 세금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리스크는 고스란히 현지 원주민들의 생명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차가운 진실은 당시 에스파냐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며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끝없는 전쟁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푸거 가문이나 이탈리아의 금융 자본가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의 양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해야만 했습니다. 국가 부채라는 이름의 거대한 압박은 현지 관리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인센티브 구조를 강요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 너의 권리를 박탈하겠다. 는 왕실의 경고는 현장에서 원주민들을 채찍질하는 관리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도덕성이 시스템의 수익 구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현지 관리자들도 집에 돌아가면 평범한 가장이자 독실한 신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부의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직업적 압박과 파산에 대한 공포는 그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집행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관성은 결국 카리브해의 섬들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 본토로 뻗어나갔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와 프란시스코 피사로 같은 정복자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일종의 고위험 투자를 집행하는 펀드 매니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재를 털고 주변의 투자를 받아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즉, 정복에 실패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파산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아즈텍과 잉카 제국이 무너진 배후에는 화력의 우세나 전술의 승리보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복자들의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시기 유럽에서 발생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신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온 금과 은은 유럽의 물가를 수배 이상 폭등시키는 가격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더 많은 금이 필요해졌고 이는 다시 신대륙에서의 노동력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먹어치우며 스스로 팽창하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아래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당시 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라스카사스 신부 같은 인물들은 인류애에 호소하며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비정한 알고리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과도한 노동과 전염병으로 쓰러져 생산성이 떨어지자 시스템은 즉각적인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대륙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더욱 정교하고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된 셈입니다. 결국 대항해 시대의 본질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이 아니라 전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회계 장부 안에 편입시키려는 자본의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 칭송했던 인물들은 그 장부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파견된 대리인들이었고 그들이 남긴 기록은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피로 쓴 손익 계산서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시스템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 대항해 시대는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이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제적 필연성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본은 결코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으며 오직 그 수익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만 그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화려한 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장부와 수익률의 논리가 어떻게 한 문명을 파괴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인류의 선택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적 실익과 심리적 기제를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적 이면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